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실무 과목이니까 법 조문을 위주로 출제를 하거든요. 근데 최근은 이거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우리도 민법제로 문제를 출제해요, 지금. 그래갖고 이쪽을 너무너무 어렵게 내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민법하고 완전히 겹치는 부분인데 문제를 보면 기도 안 찹니다, 이거. 근데 이제 1차를 같이 하신 분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2차만 하신 분들이 문제인데 원래 실명법을 우리 쪽에서 이렇게 자주 내지 않았거든요. 근데요, 우리 쪽에서 이걸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은 가볍게 물어봤는데 어쨌든 32회 때까지는 이걸 굉장히 어렵게 냈습니다, 문제를.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이제 철저히 숙지하고 기억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그래도 판례 태도 같은 거는 우리 쪽에 자주 묻는 게 아니니까 판례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법 시간에 들은 판례, 그다음에 이제 저희 시간에 들은 저는 법조문을 위주로 철저히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조문을 위주로 철저히 정리하고, 그러니까 제가 줄기를 잡고 민법에서 판례 태도 같은 걸 곁들여 갖고 살을 붙인 다음 돼요. 그러면 딱 조합하면 완벽하게 끝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학원에 따라서는 민법 교수님하고 중개사법 선생님하고요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내가 이번 수한테 나갈 테니까 네가 하지 말아라. 아니면 내가 나갈 테니까 네가 이걸 쉬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난 나갑니다. 나는. 그래서 어쨌든 민법 시간에 이거 아직 안 했죠? 그러니까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와 관한 법률인데 이건 부동산 실명법이라 줄여서 부르고요. 이것이 1995년도 7월 1일서부터 시행됐어요. 그래서 부동산 실명제가 이때 이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명의신탁이라는 게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데 부동산 명의신탁은 이 법 시행에 의해서 전부 무효가 됐죠. 이게. 그래서 부동산은 실명 등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금융실명제 시행되고 있죠. 그렇듯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는 실명 등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 3조 1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3조 1항의 의미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 거기 583쪽에 맨 밑에 있죠.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 찾았어요? 이게 이 법 3조 1항 조문인데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죠. 동그라미 치시고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네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는 자는 실명 등기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등기 능력이 인정되는 물권들, 그러면 소유권뿐만 아니고 지상권을 취득하든 지역권을 취득하든 저당권을 취득하든 전세권을 취득하든 모두 실명 등기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만 대상이 아니고 물권 전체가 대상이에요. 이때 가등기 포함입니다. 가등기도 실명 등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물권이 아닌 부동산 임차권이라든가 환매권이에요. 임차권이나 환매권은 실명 등기 의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물권이 전체가 대상이에요. 등기 능력이 인정되는 물권, 그게 대상입니다. 이게. 자, 그럼 이 법이 이제 규제하는 것은 명의신탁을 규제하고 있죠. 그럼 명의신탁은 여러분들이 부연 설명 안 해도 그냥 아시는데 이게 대내적으로는 소유자가 따로 있죠. 권리자가 따로 있는데 대외적으로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해놓은 거죠. 이게 바로 명의신탁이다. 대내적으로 실권리자 따로 있는데 등기만 타인 명의로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명의신탁이고요. 근데 이 법이 장기 미등기라는 걸 똑같이 명의신탁자와 똑같이 처벌하거든요. 그럼 장기 미등기를 규제하고 있는데 장기 미등기가 뭐냐면 3년 동안이나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자예요. 이자를 장기 미등기자라는데 이자는 명의신탁자와 완전히 똑같이 처벌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갑을간에 매매를 했어요. 잔금을 쳤거든요. 그러면 잔금을 쳤으면 을 앞으로 등기해야 되죠. 며칠래? 60일. 60일에 등기해야 돼요. 60일에 등기해줘야 되는데 60일이 넘어서 가지고 3년 동안이나 지 앞으로 등기를 안 해버린 거예요. 을 앞으로. 그러면 을이 갑의 명의를 빌려갖고 등기한 것과 똑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장기 미등기자는 명의신탁자와 완전히 똑같이 처벌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우리는 주로 이제 명의신탁을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명의신탁의 이제 요 효력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 583쪽에 지금 있습니다. 그럼 명의신탁을 하기 위해서는 야, 네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 근데 이거 분명히 내 거다. 그 약정을 맺겠죠. 이게 명의신탁 약정이에요. 이 약정 무효. 약정 무효. 그럼 이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이 일어나겠죠. 그럼 그 등기도 무효. 약정 무효, 물권 변동 등기 모두 무효입니다. 등기도 무효. 약정 무효요. 등기도 무효고. 자, 근데
부동산의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어요. 우리 몰랐다는 걸 뭐라고 합니까? 선이라 하죠. 알았다는 것을 악이라고 해요. 그러면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모르고 명의신탁자와 계약을 했어요. 그럼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법률 관계를 보면서 말씀드리고요. 자, 근데 명의신탁 무효와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실명법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 무효와 등기의 무효를 만약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했다는 얘기죠. 제3자가 취득했는데 명의신탁 약정 무효, 등기 무효다. 이거 내 부동산이거든 하면서 신탁자는 제3자에게 이걸 대항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때 이 제3자의 범위를 우리 법원은 선의자는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죠.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때 선의자는 당연히 보호해야 되니까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제3자가 당연히 그 자는 유효하게 취득하겠죠. 근데 우리 판례는 악의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악의자도. 그러니까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자, 이자 제3자도 보호가 된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서 그 부동산 내가 산 거예요. 그래도 이건 나는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악 불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반사적 효과로서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게. 자, 그럼 요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요거 효력은 이제 법률 관계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의신탁의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명의신탁의 유형을 먼저 보는데 거기 교재 585쪽 있죠. 명의신탁 약정의 유형과 효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갖고 명의신탁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등기 명의신탁이 있고요. 계약 명의신탁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럼 등기 명의신탁은 다시 2자 간 등기 명의신탁과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면 요거 왜 이렇게 구분됐는지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등기 명의신탁 중에 2자 간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이것은 양자 간 명의신탁이라고도 부르고 이전형 명의신탁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그 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데 자, 그럼 2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면 양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거든요. 양자 간 명의신탁인데 두 사람이 한다는 얘기죠. 자, 갑이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이분이 이번 선거에 나가십니다. 그러면 선거에 나가시는 분은요. 공직자윤리법이 있어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갖고 재산공개 하려다 보니까 이게 눈문돈 받아가지고 산 부동산이거든요. 그래갖고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죠. 야, 내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 근데 이거 분명히 내 거다 라고 특약을 걸겠죠. 이게 명의신탁 약정이에요. 그러면 이 약정에 따라 갑으로부터 등기를 을에게 넘깁니다. 그럼 넘길 때 가장매매 형식을 취하겠죠. 가장매매 형식을 취하여 이제 넘겼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갑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을한테 넘깁니다. 그럼 실명법 뭐라고 그러냐면 명의신탁 약정 무효라고 그랬죠. 약정 무효. 그 다음에 이 등기도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무효예요. 그럼 이 경우에 갑이 명의를 빌렸죠. 명의를 빌린 자를 뭐라고 하느냐? 신탁자라고 그래요. 명의를 빌린 자를 신탁자. 명의를 빌려준 자를 수탁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명의를 빌린 자 신탁자, 명의를 빌려준 자 수탁자라면 헷갈리니까 물건을 맡긴 자가 누구? 신탁자. 물건을 맡아둔 자가 수탁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게 숫자가 받을 숫자죠. 그러니까 물건을 맡아둔 자가 수탁자예요. 명의를 빌려준 자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물권은 다시 갑에게 복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약정 무효, 등기 무효예요. 그러니까 물권은 다시 복귀해요. 그럼 이게 두 사람이 지금 했죠. 그러니까 이걸 양자 간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2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그럼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물권은 자 신탁자에게 복귀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럼 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기활하여 이걸 제3자한테 팔아치운 거예요. 제3자에게 팔아치웠어요. 그러면 실명법 뭐라 그러냐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등기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랬어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대항할 수 없다 했으니 이 제3자의 범위에 선의자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악의자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악의자도. 그러니까 선악불문 제3자에게 신탁자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대항 불가니까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겠죠. 그럼 부동산 못 찾아옵니다. 그래서 못 찾아오고요. 근데 수탁자가 이제 대금을 받았죠. 그러면 대금을 받았으니까 수탁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거 대금을 받은 거예요. 부당이득이겠죠.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죠.
제3자에게 팔아치웠을 때. 안 팔면은 부당이득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팔아치우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 가능해요. 근데 부당이득 소송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지겠죠. 그러면 판사가 그럴 수 있어요. 저놈 명의신탁 자백했으니까 구속해버려라. 법정 구속당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거. 그러면 이자는 처벌이 어떻게 되냐면 5-2로 처벌해요. 5-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입니다. 2억. 2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럼 이자는 수탁자 있죠? 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일이에요. 5위는 며칠 간다? 3일 간다. 기억합니다. 5위는 며칠 간다? 3일 간다. 5위는 신탁자예요. 5년에 2억은. 그 다음에 3일은 수탁자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부당이득 소송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처벌을 감수해야 되죠?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찾아오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자가 명의신탁인데 이제 민법 시간에서 공부할 거거든요. 미리 언급만 하고 넘어가면 자, 명의신탁 사실을 제3자가 알았어요. 알아도 이자는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자가 적극 가담했어요. 적극 가담. 나는 당최 이게 악의하고 적극 가담 이게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적극 가담하면 이자 취득 못한다면서요. 이게 103조 위반인가요?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반환 반사회질서라면서요. 그래서 이게 취득 못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단 표현만 구분합니다. 알아도 취득하죠. 근데 적극 가담 취득 못한다. 그럼 만약에 제3자 그랬어요. 을한테 야 이거 나한테 넘기면 야가 절대 이거 못 찾아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넘겨라 이랬어요. 그럼 이거 적극 가담이에요. 그냥 악의예요. 이건 적극 가담입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얘가 을한테 나 이거 갚건지 알고 있거든? 그럼 그건 악이 그냥 그 정도면 그냥 취득. 예. 한마디 더 하면 못 취득하네? 참, 이 장난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하니까 적극 가담에 나오면 취득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자질서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팔아치워버리게 되면 형법상 횡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횡령. 이 여러분들 뉴스에서 이제 횡령하고 배임이란 말을 법인 대표이사가 뭐 횡령이다, 배임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들어봤는데 뭐 지금 뭐 그 유명 정치인이 지금 배임죄로 기소가 됐죠. 그래갖고 구속영장 청구해갖고 지금 말이 많은데 횡령하고 배임은 이거는 서로 뭐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횡령이 뭐냐면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던 자가 배신행했잖아요. 팔아치운 거예요, 그냥. 타인의 물건 보관자 팔아치우면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팔아치웠다. 그럼 이걸 횡령이라고 해요. 근데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배신행했죠? 이걸 배임이라고 해요. 형법상. 그럼 여러분들이 배임죄 들어봤어요, 이미. 이중매매 들어봤죠? 부동산 이중매매. 그러니까 갑과 을이 부동산을 매매를 했는데 계약금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이가 다시 병한테 팔아치우면 이건 이중매매가 아니에요. 이건 이중매매가 아닙니다. 계약금 들어간 상태에서만 팔아치우면 배액상환하면 되는 거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상관이 없는데 중도금까지 받았어요.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빨아치웠잖아요. 그럼 이건 배임이에요. 이자는 매수인의 사물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는 배임으로 처벌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야가 남의 물건을 팔아치웠잖아요. 그럼 이게 횡령이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 대표이사는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잖아요. 그럼 이게 뭐다? 횡령. 회사 업무를 개인적으로 쓰면 배임이에요. 그러니까 백화점 가는데 와이프한테 회사 차를 내줬다. 배임으로 봐야 되죠. 맞습니까? 아, 끌고 가라고. 그럼 배임에 그거 회사 업무용 차량인데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되잖아. 맞죠? 그랬다가 뭐 그 저기 후보 나왔다가 그 탈락했잖아. 모르죠? 기억도 안 나지? 우리가 또 잊어버리는 데는 엄청 빠르거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횡령이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로서 이게 횡령이냐. 이 점에 대해 그동안 횡령이라고 했다가 판례를 전격적으로 다 바꿨죠. 바꿔가지고 횡령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횡령죄에서 말하는 이 횡령이라는 것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처분하게 하면 횡령이 분명히 맞는데
이 물건 보관하는 것은 적법 관계에 의해서 보관을 했어야 된다. 이건 명의신탁은 불법 관계에 의해서 물건을 보관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횡령죄에서 말하는 물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요거 수탁자는. 그래서 이거 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요 점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자가 또 제3자에게 팔아치웠죠. 그러면 원래 신탁자의 물건이었잖아 이거. 근데 팔아치웠지 않습니까? 그럼 이자의 소유권을 침해한 거죠. 소유권을 침해했어요. 그럼 소유권 침해에 따르면 이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횡령이 아니지만 결국은 소유권 침해에 따른 이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최근의 판례였어요. 그러니까 판례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판례들은 여러분들이 미프 시간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 일단 감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을한테 물을 수 있다. 근데 부동산 자체는 절대 찾아오지 못해요. 근데 이제 처벌을 감수하고 부당이득 소송도 가능하죠. 그거와는 별도로 소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가 있었다. 그러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였습니다. 횡령은 아니지만 뭔가 약간 어긋나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이해를 해두세요. 이게 이자간 등기명의신탁이었어요. 요게. 자, 그럼 등기까지 모두 무효가 됐잖아요. 약정 무효됐고 등기 무효됐죠. 그러니까 이건 등기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이제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들어왔는데 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이제 3명이 관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병이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이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개발지역으로 편입된답니다. 얼른 가서 사놔야 되죠. 향후 개발지역으로 편입될 것을 예상하여 미리 부동산을 사재기해두는 행위. 그걸 잘해야 되죠. 이걸 실무적으로 뭐라 한다? 뭔 그게 투기야? 투자지. 알박기라고 하죠. 알박기. 들어봤어요? 알박기. 그게 알박기예요. 그러니까 알박기 잘못하면 큰일 맞습니다. 칼침 맞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어쨌든 알박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병이 갖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요게 개발지역으로 편입된대요. 그래갖고 이제 알박기를 하는 겁니다. 갑이 이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래갖고 이 부동산 가서 매매 계약을 합니다. 갑이.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쳐놓게 되면 냄새가 너무 나죠? 부당한 정보를 입수해서 알박기했다는 게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을과 명의신탁증을 맺죠. 야, 네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 근데 이거 분명히 내 거다. 라고 명의신탁증을 맺었어요. 맺고 등기를 매도인 병으로부터 바로 을한테 넘기게 됩니다. 요게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이게. 그러면 실명법 뭐라고 그러냐? 명의신탁 약정. 일단 무효라고 그랬지, 이거는.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 무조건 무효예요. 그럼 이 등기가 무효가 되느냐 이 문제인데 매도인이 등장했죠. 그럼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그 등기는 유효라고 그랬죠, 지금. 유효라고 했는데 볼까요? 이자 명의신탁 약정 사실 알았을 것 같아, 몰랐을 것 같아? 알았겠죠?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게 추정돼요. 계약은 이자가 있는 갑이 했는데 등기는 을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부동산 매매해 보시면 아는데 부동산 매매했을 때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끊잖아요. 그럼 매도용 인감증명서 끊을 때 여기 중간에 매수인란 기재란이 있다는 거 알아요? 매수인란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끊을 때 매수인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계약을 했는데 을 기재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알았다는 게 추정됩니다. 그럼 등기도 무효. 그럼 약정 무효, 등기 둘 다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그럼 물건은 다시 매도인 병에게 복귀하겠죠. 등기가 무효니까 복귀해버립니다. 그럼 이때 병이 부동산의 매도인이 된 거예요. 매도인이 됐고 근데 이 매매계약 있죠. 이 매매계약은 또 유효해요. 그냥 매매계약은 유효입니다. 그럼 병이 매도인이 됐고 갑이 신탁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을이 수탁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물건을 맡겼고 이자가 맡아준 자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데 이게 생긴 게 지금 있잖아요. 중간을 빼먹은 거와 똑같죠. 이게 중간생략형이라고 그래요. 이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중간 한번 빼먹은 거와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간생략형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이렇게 그리는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그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으로 고소할 거예요, 이거. 저작권 고소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3자간
우리 교재하고 틀리죠, 그림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민법 교수님도 교재 그림처럼 그릴 거야, 아마. 나만 이렇게 그려. 나만. 그러니까 내가 이제 특허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중간 생략행위라고 한다. 그럼 물건은 다시 이렇게 병에게 복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행위라고 그러고, 그럼 이게 약정도 무효가 같고 등기도 무효가 됐죠. 그래서 2자간,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왜 등기명의신탁이라 하느냐? 등기까지 무효가 됐으니까 이름을 등기명의신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자간, 3자간은요 구조는 달리하지만 법률 효과는 똑같아요. 약정 무효고 등기 무효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물건은 다시 매도인한테 복귀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머지 내용 잠깐 따져볼까요? 그러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겠습니다. 우리 판례가. 이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매매계약은 유효해요. 그러면 갑은 여전히 권리를 갖고 있죠. 그러면 수탁자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말소해주지 않습니다. 말소해주지 않으면 갑이 직접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게 없게요? 없어요. 등기가 굉장히 형식적이죠. 권리는 이자에게 있지만 매매계약은 유효하니까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병한테 있죠. 등기 무효니까 이자한테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맞죠? 소유권이 이자에게 있으니까 이자는 샀다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는 있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갑은 을을 상대로 직접 말소 청구 못해요. 내 앞으로 등기에 말소해라. 청구 못합니다. 그러면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들어봤죠? 그럼 매매계약은 유효니까 이 갑은 병을 대위해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거죠. 대위해서 여기 을 앞으로 등기 말소해라. 그러겠죠? 그러면 이게 말소가 돼버리잖아요. 등기가. 그럼 물건 복귀하죠. 그러면 다시 갑은 병을 상대로 나한테 이전 등기해 청구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말소 청구 못합니다. 못하고 병을 대위하는 거예요. 매도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고 말소해버리면 복귀가 되니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겨야 안 생겨요? 부당이득 문제가 생기지 않죠. 이자는 명의만 빌려준 거죠, 지금. 등기 명의만 빌려줬기 때문에 부당이득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기관하여 이 을이 제3자에게 역시 팔아치웁니다. 이 부동산을. 그럼 이 부동산을 팔아치우면 이 신탁자는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고 했죠. 제3자. 그럼 이자는 선악불문 취득입니다. 그래서 선악불문 이자는 취득을 하게 돼요. 취득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때는 이제 대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신탁자는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송 가능할 것이다. 팔아치웠을 때. 그죠? 근데 이자가 또 역시 적극 가담하면 취득하지 못한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 그럼 제3자에게 팔아치우면 이게 횡령이냐에 또 문제가 생긴 거죠. 횡령이냐. 이거 수탁자는 물건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없다? 없다. 형법상 횡령상 물건 보관자의 지위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횡령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횡령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실명법상 제재는 감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자는 5일로 처벌한다고 그랬죠. 명의 빌려준 자는 3일이에요. 이걸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게 바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렇게 됩니다. 2자간, 3자간은 등기 명의신탁으로서 구조는 달리하지만 법률력과 똑같다.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제3자 처분하면 제3자 유효, 취득. 맞죠? 이렇게 돼요. 이때는 이제 제3자에게 팔아치웠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송이 가능하다. 됐죠? 여기까지. 횡령은 당연히 둘 다 아니다. 이렇게. 자, 이제 문제는 계약명의 신탁이에요.